자, 하티브입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 딸이 태국으로 이주했다고 하죠. 문재인 대통령 땅을 왜 태국으로 갔을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문재인 사위는 2018년 3월 토리게임즈라는 회사에서 사직을 하고 자택을 처분하고 2018년 6월에 문재인 딸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를 했다고 하지요. 왜 태국이었을까? 개인적으로 동남아에서 한국 사람이 편히 살만한 곳으로 교육이니 국제학교, 인프라 등을 고려해보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쪽으로 갈 법한데 왜 태국일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문재인 사위는 토리게임즈라는 게임 회사에 다녔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그냥 그런 지금은 망한 중소 게임 업체였어요. 게임 개발자도 아니고 기획 업무, 크게 게임 사업에 능력이 있던 사람은 아니라고 추론해봐도 크게 무리 없을 것 같네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집을 팔고 동남아, 그것도 태국으로 이주를 했다? 태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 소문에는 200억 지원받고 30억 횡령해서 도주한 건 아니냐 어쩌고 많은데 소문의 진위는 아직 밝혀진 바 없죠. 아직 확인된 바는 없으니 저는 딱히 도피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죠. 권양숙이 박연차한테 돈을 먹은 게 어떻게 들통이 나고 노무현 딸이 뉴욕 아파트를 어떻게 탈환한 건지, 수사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피의 사실이 어떻게 입증됐는지 디테일하게 모두 알겠지요. 그래서 특정 누군가에게 직접 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교훈이 뼈에 박혔을 겁니다. 귀걸이 아빠나 귀걸이 엄마 모두 노무현 부부를 반면 교사 삼았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학습 효과가 있었으면 감히 똑같은 짓은 못하겠지요. 자, 그럼 해외로 이주한 문재인 대통령 딸과 사위가 미국도 아니고 왜 동남아, 그것도 태국으로 갔을까? 문재인이나 김정숙이 아무 생각 없이 보내진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 경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저는 비자금 만들 목적으로 가지 않았나, 혹은 대북사업 지원을 위해? 저는 이런 류의 의심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믿는 가신이라 하더라도 뒷주머니를 삼자한테 맡기는 건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문재인이 가장 믿을 만한 가족을 보냈다, 이런 상식적인 의심이 들었어요. 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자료는 2017년 11월 9일에 문재인 정부 김현철 경제보좌관의 브리핑입니다. 자, 1번 아세안 10개국 북한과 외교 관계를 북한을 대화의 무대로 복귀. 2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VIP 국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국가들을 중심으로 스타트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중심 국가다.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신남방 정책을 시동할 거다. 5번 인도네시아를 시발로 대통령의 큰 남방 정책이 시동될 예정이다. 6번 결론이죠. 인도네시아에서 신남방 정책이 시동된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발표했죠. 그럼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중소기업청, 코트라 등등에서 이런 정부 부처나 공기업 등에서 청와대의 코드에 맞게 정책과 예산을 세팅합니다. 청와대가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으면 동남아 수출 지원 쪽으로 예산이 상당히 쏠리겠지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돈이 되는지 제가 알고 있는 숫자지 같은 지식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출 바우처 사업이라는 제도로 중소기업을 지원합니다. 앞으로 신남방 정책으로 인해 동남아 쪽 국가 지원금을 더욱 커질 것이라 감히 예상합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에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문재항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합시다. 이 문재항이라는 중소기업이 운영기간에 사업을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면 해외 진출을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을 직접 문재항이라는 회사에 주냐? 그건 아닙니다. 정부의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림종석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수출 지원 패키지 중소기업에 선정된 문재항이라는 회사에서 여러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여러 수행기관들 중 림종석이란 회사에 서비스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서비스를 받은 수행기관의 선택권은 정부가 지정해주는 것은 아니고 기업 문재항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림종석에서 컨설팅, 해외 법인 설립, 수출 디자인, 광고 홍보, 상품 제조 등등 이런 특정 서비스를 문재항이라는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정부는 그 비용을 수행기관에, 즉 임종석이라는 회사에 일정 금액을 대납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지원을 몇 개 받게 되면은 업체당 몇 천에서 몇억 단위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원받는 문재항 같은 참가 기업이 여러 개일 것이고 그 지원금은 어마어마하겠죠. 참고로 여기서 보통 수행기관에 등록된 업체의 퀄리티들은 일반 시장에서 업체 퀄리티의 절반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그 수행기관에 등록되면 거의 날로 돈을 버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림종석이라는 회사만 돈 버는 거 아니냐, 이게 대통령 사위랑 무슨 상관이냐, 여기서 대통령 사위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제3자 명의로 기존 수행기관에 등록된 업체를 인수하거나 제3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신규 업체를 만들어서 수행기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에 등록하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아요. 문재인 각하 사위인데 그깟 수행기관 등록 뭔들인들 못하겠습니까?
보니까 대놓고 목포에 따트기도 하고 문화재 지정까지 하는데 저런 건 일도 아니에요. 정부 보조금을 직접 신청하고 서비스를 받는 참가 기업도 아니고 수행기관이니 명목상 더 문제될 건 없겠지요. 또한 선정된 업체의 선택에 의해 달라지는 문제이니 세간의 시선이나 의혹에는 어느 정도 비껴갈 수 있을 겁니다. 뭐 해당 국가의 현지인 명의로 컨설팅 업체나 디자인 업체, 홍보 업체 등을 만들어서 한국 내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돈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뭐 디테일한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 태국은 청와대에서 강조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 VIP 3개 국가에도 해당이 안 되는데 문재인 딸 가족은 태국으로 갔냐며 뭔 개소리냐 라는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왜 태국이냐? 태국은 동남아 시장의 무역에 있어서 일종의 허브 공항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왜냐?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시장에 들어갈 물품들이 상당히 까다로운 규제, 제재 등을 거쳐야 하고 동남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슬람 쪽 문화가 강한 나라의 경우 할랄 인증에만 약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중국 화교들이 대부분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뚫고 들어가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태국을 거쳐서 수출하게 되면 얘기는 달라지지요. 같은 물건이라도 동남아 큰 소비 시장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들어가는데 직접 들어가는 것보다 태국을 우회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훨씬 저렴합니다. 할랄 인증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화교 상권의 사람들은 보통 태국 쪽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은 자세한 설명은 너무 길어지게 되니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또 문바 노빠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 플랜트 수출 사업, ESS 관련 사업 등 라오스, 미얀마 에너지 설비 사업에 들어가는 것도 태국을 통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국을 통해 들어가면 일종의 통행세를 챙길 수 있겠지요. 컨설팅 명목 등으로 신남방 정책을 통해 국가 지원을 받으면서 수행기관으로서 등록해서 중간에 컨설팅 자문료 명목으로 국가에서 지원금 받아 먹은 것 동시에 추가로 합법적으로 여러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겠죠. 돈을 넣을 명분이 있지요. 수행기관으로서 서비스를 받아보고 만족스러워서 서비스를 더 받기 위해 돈을 지불했다. 어느 정도 명목상 명분이 생깁니다. 대략 어떤 로직으로 돈이 들어가는지 어느 정도 이해되셨으리라 봅니다. 태국은 거대 동남아 시장으로 들어가는 고속 우회도로 여기서 통행세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태국 사업에는 임종석이나 조국과 각국 대사관, 문재인 측근들이 공모하였거나 알아서 챙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요. 그게 인지상정이겠지요. 태국 정부 라인 등을 타고 들어갈 때 상당히 수월하겠죠. 국내 기업 중 해외 수출 기업은 문재인에게 돈 찔러주기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동남아 진출하는 수출 기업을 통해 얼마든지 자문료, 수수료, 컨설팅, 디자인 명목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등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동남아 쪽에 관금 납품을 하려면 무조건 동남아 공직자들을 정부 인사 라인을 타고 들어가야 하는데 아름아름 대통령 사이로 해서 뚫고 들어가는 거죠. 일종의 중간 브로커 역할입니다. 그 과정에서 외교부, 대사관 입김, 코트라 입김 등 영향력 상당히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메인 루트가 개척되면은 이후 돈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디테일은 문재인 친위대들이 알아서 할 몫이겠지요.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상납할 돈을 신남방 정책이라는 명분의 큰 파이프라인을 통해 정책 자금과 섞어서 흘려보낸다든가 등등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 제 뇌피셜이라기보다 시장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만한 사람들은 충분히 상상 가능한 스토리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을 고용해 조사해 보셔도 될 것 같고 동남아 쪽 업무를 하는 수행기관 전수 조사를 해본다던가 기타 등등 접근 방법은 많을 것이지요. 의지만 있으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나라 돈 빼먹는 거야 빤해서 대놓고 정부 과제로 돈 빼먹는 것도 비일비재한데 기업으로부터 돈 뜯어먹을 것도 저런 중소업체를 통해 수출 지원 루트로 신남방 정책의 기업의 참여 지원 컨설팅 명목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공정위, 김상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이런 것으로 기업을 압박할 칼자루 뻔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남아 시장에 대해 적당히 알만한 사람이 숫다지 같은 지식을 바탕으로 한 추론이고 그냥 합리적인 의심 정도라 말씀드립니다. 훗날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질지 지켜보시면 잘 알겠지요. 제가 만약 컨텐츠로 먹고 사는 50만 유튜버 정도 되었다면 조사 과정을 컨텐츠로 만들고 싶지만 저의 현실은 비루한 월급쟁이 학고 유튜버인지라 감히 의혹만 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검찰 출신 의원을 모시는 자한당, 보좌관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조사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과연 아무 근거 없는 뇌피셜이기만 할까요?